당뇨 때문에 좋아진 것들. 일부. 몸이 먼저 나를 불렀다. 이 말은 꼭 먼저 해야겠습니다. 나는 당뇨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당뇨라니? 그 지긋지긋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병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병을 이겨낸 승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뇨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고 나서야 난생 처음 내 몸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 어떤 남자의 뒤늦은 반성문입니다. 39에 내 사업을 시작하고 50대가 되기까지 제 시간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폭주 기관차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곧 생존이었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곧 성과였던 날들. 일주일에 닷새는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했고 기름진 고기와 독한 술이 있는 식탁만이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몸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요일이면 조기 축구의 유니폼을 입고 미친 듯이 그라운드를 달렸습니다. 25분짜리 한 쿼터를 서너 게임씩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건강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축구가 끝나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낮술. 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술을 마셔도 된다는 달콤한 면죄부가 되곤 했습니다. 나를 위안시켜주는 운동은 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필드 위를 걷는 골프도 마찬가지였죠. 따가운 햇볕 아래 스윙을 날리며 저는 제 삶의 속도가 아주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키 173에 88kg. 남들은 풍채 좋은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 몸은 언젠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품고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졌고 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염증이 찾았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했지만 의사들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약만 먹으면 해결되는 귀찮음 정도로 오역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저는 다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50대의 어느 날 신호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몸이 개운한 게 아니라 정신이 툭 끊어졌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장난감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세상이 멀어지는 기분. 집중이 아니라 본능만으로 간신히 핸들을 잡고 버티는 상태.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깜빡 정신을 놓은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은 오중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제 몸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작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내가 좀 무리했나 보네. 몸이 죽어가며 보내는 그 처절한 언어를 생활의 피로쯤으로 축소해버린 대가. 그 무지와 오만이 제가 당뇨를 만나기 전 제 삶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2부 숫자가 내 삶을 규정하던 날 결국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몸이 보내던 그 수많은 비명을 외면한 대가는 성적표처럼 정확한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당화혈색소 6.8, 공복 혈당 170, 밥을 먹고 2시간이 지나면 200을 훌쩍 넘는 수치.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마치 오늘의 날씨를 전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뇨 초기입니다. 약은 평생 드셔야 하고요.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제 귀에는 딱 2글자만 쇠말뚝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그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려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기였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이 갓병 이름 하나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규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환자가 아니라 탐험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몸을 점령한 이 적군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왜 혈당이 춤을 추는지. 처음엔 살고 싶어서 시작한 검색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만 삼키는 수동적인 환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다큐멘터리 하나가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오래전 SBS에서 방영했던 옥수수의 습격. 그때는 그저 신기한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안경을 쓰고 다시 본 그 영상은 길 잃은 저에게 던져진 지도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말하는 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갇혀있는 거대한 구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오메가3와 오메가6라는 낯선 단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몸은 이 두 가지 지방산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평화롭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루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1에서 1:4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식탁은 어떤가요? 오메가6의 함량이 높다는 옥수수, 밀, 그리고 씨앗에서 짜낸 기름들. 우리는 그 기름으로 튀기고 볶고 가공한 음식을 먹으며 매일매일 오메가6라는 염증의 불쏘시개를 몸속으로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소 사육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농장에 방목되어 신선한 풀을 뜯어먹고 자란 소는 건강했습니다. 그런 소의 고기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1:1에서 1:4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사료를 먹고 좁은 우리에 갇힌 소들은 달랐습니다. 살은 빨리 찌고 마블링은 화려해졌지만 그 소들은 되새김질을 잊었고 병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의 몸에서 나온 고기들은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1:100까지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병든 소를 보는데 왜 거울 속에 제가 겹쳐 보였을까요? 화려한 성과에 취해 기름진 음식과 술로 스스로를 사육하며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몰랐던 나. 우리가 먹은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면 지난 세월 제 몸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던 걸까요? 그 서늘한 질문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부 내 몸을 위한 밥상 그리고 걷기. 그때부터 저는 밥상을 뒤엎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배를 채우는 행위에서 몸을 살리는 행위로 방향을 틀고 싶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점심 밥그릇은 절반을 덜어내고 국이나 찌개는 국물 대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먹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술자리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부어라 마셔라 했을 그 시간, 저는 술잔 대신 물잔을 들었고 고기를 먹을 땐 야채쌈을 두툼하게 싸서 딱 7, 8점만 먹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 대신 물을 먹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하루에 물을 거의 2리터 이상씩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과정에서 물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수분이 충분해져서 인지 평소에 자주 가렵던 등이 더 이상 가렵지 않았고 겨울에 종아리에 생기던 허연 각질 같은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재료를 고르는 눈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키운 닭과 소, 돼지 대신 풀밭을 다니며 싱싱한 풀을 먹고 자란 소, 흙을 밟고 충분한 공간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을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도 스페인에서 방목해서 기른다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구입했습니다. 기름도 바꿨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들기름과 올리브유, 그리고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던 원주민들이 몸의 균형을 위해 챙겨 먹었다던 아마씨와 들깨를 밥상에 올렸습니다. 당뇨와 면역력에 효능이 있다는 찬물에 며칠을 우려낸 차가버섯 물도 매일 마셨습니다. 솔직히 이것들이 당뇨를 낫게 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제 몸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당뇨는 제 삶을 멈춰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풍경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제 몸에게 묻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주인 잘못 만나. 너 혼자 얼마나 버티고 있었니? 당뇨라는 녀석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운동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완전히 다시 써야 했습니다. 예전에 제게 운동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 범벅이 되고 끝나면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며 근육을 키우는 것. 그게 남자다운 운동이고 건강의 정석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당뇨를 공부하다 보니 그 공식이 제 몸에는 맞지 않는 옷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근육의 크기 싸움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였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잘 흘러야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 배달될 텐데 제 몸은 그 물길이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를 돌리기 위해서. 그 해답은 헬스클럽의 무거운 쇳덩이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걷기였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숟가락을 놓으면 30분 이상 걷는다. 이유는 명쾌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은 오릅니다. 문제는 그 녀석들이 어디에 머무느냐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은 끈적하게 혈관 속에 고여버립니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 근육이 펌프질을 하고 혈액은 강제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 습관처럼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30분이 왜 그리 길던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먼저 대답을 해왔습니다. 식사만 끝나면 귀신같이 찾아오던 그 쏟아지는 졸음, 그 식곤증이 거짓말처럼 옅어졌습니다. 그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을 느끼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몸에 피가 도는 느낌이구나. 3부 과유불급. 몸이 다시 멈춰섰다. 성실함이 독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역시 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시작하면 적당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30분 걷기가 익숙해지자 또다시 마음속의 욕심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분 걸어서 이만큼 좋으면 1시간 걸으면 2배로 좋아지겠지. 30분은 40분이 되고 어느새 1시간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아이젠을 차고서라도 나갔습니다. 저녁 약속 전에도 걷고 자려고 누웠다가도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어느새 걷기는 즐거운 운동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숙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 깊은 곳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 걸으면 풀리겠지. 하지만 그 통증은 며칠이 지나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병명은 족저근막염. 의사 선생님은 부어오른 제 발바닥을 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많이 걸으셨네요. 발바닥이 버티다 이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처음엔 물리치료를 하다가 호전되지 않자 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건 치료라기보다 형벌 같았습니다. 기계가 발바닥 깊숙한 곳을 때릴 때마다 온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픈 시기에 아버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레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쉴 새 없이 서 있어야 했던 3일. 발바닥의 통증은 슬픔의 무게만큼이나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발바닥에 팥을 덕지덕지 붙인 채 절을 하고 손님을 맞으며 몸이 무너질 듯 아픈 와중에 마음까지 다잡아야 했던 시간. 그때 향냄새 자욱한 빈소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을 이렇게까지 내 몸을 몰아붙이며 살았을까? 그 아픈 시간을 통과하며 저는 걷는다는 행위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하게 많이 걷는 게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내 몸에 실험을 하며 걷기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첫 번째 적은 팔자걸음이었습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질 때마다 무릎과 척추가 비틀린다는 사실. 저는 의식적으로 발끝을 정면으로 돌려 다리에 축을 곧게 세우는 연습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보폭. 남들은 좁게 걸으라고 했지만 제 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보폭을 넓게, 시원하게 내디딜 때 비로소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고 허벅지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노동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늘 같은 속도로 걷는 건 지루한 산책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리듬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배어 나올 때까지 몰아붙이다가 다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걷기, 빠르게, 다시 천천히, 긴장과 이완. 그제야 알았습니다. 걷기는 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심장과 리듬으로 하는 것이란 걸. 그날 이후 저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몇 시간을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발끝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 내 심장이 기분 좋게 뛰고 있는지, 오직 내 몸의 대답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부 내가 나를 다시 믿게 된 순간, 그렇게 걷고 먹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인 지 8개월. 저는 매일 만보에서 15,000보를 걷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어언 8개월. 거울 속에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88kg이던 몸은 75kg이 되었고, 제 몸을 짓누르던 13kg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은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전까지 걷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뜬 아침, 습관처럼 혈당 측정기에 피를 묻혔을 때 화면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00. 세 자리 숫자 아래로 내려간 혈당. 하루 이틀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숫자는 제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약과 헤어질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혼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건방 떨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지난 8개월간의 제 삶을 고백하듯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고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의사는 제 말을 듣고 차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진료실에 흐르던 그 짧은 침묵.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 약을 한번 빼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환호성을 지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등줄기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약을 줄인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온전히 내 의지와 내 몸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당뇨를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몸과의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진 것뿐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몸의 변화를 가장 뜨겁게 느낀 곳은 병원의 진료실이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검단산을 가자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도망쳤을 겁니다. 무거운 몸으로 산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으니까요. 게다가 친구들은 겁을 줬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계단이 마의 구간이야. 죽음이지.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산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지 않았습니다. 다리에는 단단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그 공포의 마의 구간 앞에 섰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한번 뛰어보자. 저는 계단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찼지만 그건 병든 자의 고통스러운 헐떡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뜨거운 박동이었습니다. 정상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복한 건 단순히 체력이 아니구나. 나는 잃어버렸던 내 몸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구나. 에필로그. 내려오면서 달라진 것들.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당뇨는 내 삶을 망가뜨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만 보고 달리던 폭주기 관차 같은 제 삶의 브레이크를 걸어준 고마운 질문이었습니다. 너 지금 괜찮니? 이 속도가 맞는 거니? 저는 당뇨 덕분에
난생 처음 내 몸과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배웁니다. 내 몸에게 안부를 묻고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속도보다 조금 늦게 걷는 법을 말입니다.